미안하다. 얘들아, 이런 줄도 모르고 이모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하다. 큰 이모가 너무 늦게 왔다. 좁은 골목길, 찐빵을 손에 든 새 아이 앞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뒤편으론 검은 고급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2,000원짜리 찐빵 하나가 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17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15살 하윤이는 동생들이 자고 있는 좁은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텅 비어 있었죠. 쌀통도 바닥이 보였어요. 누나 배고파. 11살 지우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막내도 따라 나왔고요. 하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뭐 좀 구해올게. 하지만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였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친척이라곤 한 명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빠는 6년 전 빚을 지고 사라진 뒤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윤은 엄마의 유품인 낡은 지갑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갑 속엔 동전 몇 개뿐이었죠.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거리를 걷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수군댔습니다. 저 애들 집이 있긴 한 거야?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평범해 보이는 15살 소녀가 사실은 어떤 배경을 가진 아이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윤 본인조차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5년 전으로요. 당시 21살이었던 아이들 엄마 윤설이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같은 과 선배인 강도윤을 처음 만난 건 동아리 MT에서였죠. 도윤은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단단했고 무엇보다 설인을 대할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설인아, 추우면 이거 입어. 도윤이 자신의 패딩을 벗어 설인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캠프파이어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뒤 도윤이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설이는 집에 그를 데려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귀는 사람이에요. 강도윤이라고. 그 사람과 사귀려면 지금 당장 나가라. 네 멋대로 살려면 당장 나가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무슨 집안이냐? 그냥 평범한 집안입니다. 평범한 집안? 배경이 있냐? 뭐 하는 집안이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설이나 정신 차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집안 딸인지 알고 있냐고? 아버지, 저는 그냥 도윤 오빠가 좋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설이는 울면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집이 좀 복잡해. 괜찮아. 나도 각오는 했어.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진심이야. 도윤은 설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6개월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 식구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친정과 관계를 끊고 살게 되었죠. 설이는 그날 혼자 울었지만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결혼 첫 해는 행복했습니다. 도윤은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고 설이는 임신 소식을 알렸죠. 좁은 원룸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세상 전부였던 거예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했어. 보너스도 나온대. 도윤에겐 더 큰 꿈이 있었는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머리가 좋았고 손도 빨랐던 그는 작은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잘 됐습니다. 월 수입이 직장 월급의 2배를 넘어섰고 설이는 큰딸 하윤을 낳았으며 2년 뒤엔 둘째 지우가 태어났죠. 도윤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대출을 받아 사무실을 얻었고 직원 5명을 고용했는데 사업은 더 커졌고 세 번째 아이까지 태어났던 거예요. 설이는 육아에 전념했고 도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더 큰 회사가 더 싼 가격을 제시했던 거죠. 도윤 씨, 미안합니다. 사업이라 어쩔 수 없어요. 거래처 하나가 빠져나가자 연쇄적으로 문제가 터졌는데 직원 월급을 줄 수 없게 됐고 사무실 월세도 밀렸으며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예요. 도윤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날도 잦아졌죠.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회사 망했어. 빚이 너무 많이 남았어. 은행 빚만 3천만 원,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었던 거예요.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는 사람들은 피했으며 도윤은 점점 지쳐갔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에 독촉장이 쌓여갔고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는데 설이는 새 아이를 안고 불안에 떨었어요. 오빠, 우리 친정에 한번 가볼까? 안 돼. 그 사람들한테 손 벌릴 순 없어. 당신도 알잖아.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설인이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거실 식탁 위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미안해. 잠깐만 시간을 줘. 꼭 돌아올게. 도윤은 휴대폰도 두고 갔고 지갑도 비워져 있었는데 설이는 그 종이를 들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며칠 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 어디 갔어요? 돈 갚으라고 해요. 설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윤이 자기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는 거요. 법적으로 설인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집이라도 팔아요. 당장? 설이는 새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은 없었어요. 친정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으며 아무도 빚쟁이의 아내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설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새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없어? 응, 잠깐만 이러는 거야.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설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남편은 사라졌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새 아이는 어렸고 자신은 아무 기술도 없었는데 어떻게 좋아진단 말입니까? 그렇게 설인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인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헤맸는데 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를 고용할 곳은 없었던 거예요. 면접장 문은 차갑게 닫혔고 10군데가 넘는 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그러던 중 작은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와도 되는데 급여는 많이 못 드려요. 서리는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으며 새벽엔 건물 청소 일까지 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식당 구석에서 숙제를 하거나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서 졸았죠.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전부였는데 그렇게 벌어도 월세와 삼남매 밥값을 대기엔 빠듯했던 거예요. 엄마, 나 운동화 좀 사줘. 이거 구멍 났어.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서리는 구멍 난 운동화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다음 달에 꼭 사줄게. 9살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며 참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학부모 모임에 나가면 다른 엄마들이 수군댔어요. 저 집 애들 맨날 옷이 똑같던데? 남편이 돈 들고 튄 집이래. 빚쟁이 집안이라던데. 서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꼭 참았는데 화낼 여유도 따질 힘도 없었고 그저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서린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밤새 일하고 낮에도 쉬지 못하니 당연한 일이었죠.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왔던 거예요. 하지만 병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또 2년이 흘렀습니다. 하윤이가 13살, 지우가 9살, 막내가 7살이 되었는데 서린의 지병은 더 깊어졌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으며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졌던 거죠.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거 많이 안 좋은데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들어요? 최소 2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리는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으며 수입은 뚝 떨어졌던 거예요. 어느 날 밤 하윤이가 동생들을 재우고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외가는 정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긴 한데 엄마가 결혼할 때 인연을 끊었어. 그분들은 너희 아빠를 싫어하셨거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서린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아이들은 엄마 없이 살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서린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린은 15년 만에 언니 윤혜경의 집을 찾았어요. 대문은 높았고 정원은 넓었는데 언니는 재벌가 맏딸로서 의무를 다하며 잘 살고 있었던 거죠.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이 열렸으며 15년 만에 언니와 마주쳤어요. 서린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우애가 깊었던 자매였거든요. 혜경은 서린을 집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내왔고 서린은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했죠. 남편이 사라진 것, 혼자 삼남매를 키운 것, 온갖 일을 한 것,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것까지요. 서린아, 이제 그만해. 내가 도와줄게. 집도 구해줄게. 병원비도 내가 낼게. 언니 고마워. 근데 나 꼭 갚을게. 나한테도 아직 자존심은 있어. 혜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동생의 자존심을 알았거든요. 현금 3천만 원과 작은 집을 마련해줬죠. 서린이 돌아서려 할 때 혜경은 조용히 물었어요. 서린아, 지갑 좀 볼 수 있어? 서린은 낡은 지갑을 꺼내 보여줬죠. 혜경은 이 지갑 옛날에 엄마가 우리 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던 거였지? 응, 맞아 언니. 혜경은 그 지갑을 잠시 보더니 돌려줬던 거예요. 서린은 몰랐습니다. 혜경이 그 순간 지갑 속 깊은 주머니에 검은색 카드 한 장을 몰래 넣어뒀다는 거요. 재벌가에서만 쓰는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였던 거죠.
며칠 뒤 서리는 지갑을 정리하다가 그 카드를 발견했어요. 이 카드는 뭐지? 언니가 넣어줬나 보네. 서리는 별 생각 없이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며 말했어요. 이건 언니 마음이잖아. 내가 지면 안 돼. 서리는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는데 언니가 준 돈으로 집을 얻고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몸이 조금 나아지자 다시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 카드는 지갑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린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자존심과 함께요. 하지만 2년 뒤 하윤이가 15살이 되던 해 서린의 병은 다시 악화됐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린이 세상을 떠난 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고 조문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으며 삼남매만이 관 앞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 비용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는데 가장 싼 장례 절차로 진행했고 화장터로 향했죠. 엄마의 유골함을 받아든 하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이 덮쳐왔어요.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쌀통엔 쌀 한 톨 없었으며 엄마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돈도 병원비로 다 써버렸던 거예요. 하윤은 엄마의 낡은 지갑을 열어봤는데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 5개가 전부였던 거죠. 누나, 나 배고파. 하지만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1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윤은 동네 슈퍼로 갔는데 1,5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면 한 개도 못 샀던 거예요. 결국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라 할인된 빵 하나를 샀고 집으로 돌아와 셋이 나눠 먹었죠. 그날 밤 새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울 수 있는 건 다 주었고 빈 병을 모아 돈을 바꿨으며 교회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던 거예요.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지만 하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는데 하지만 동생들을 위해선 자존심 같은 건 버려야 했던 거죠. 3일째 되는 날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하윤을 불렀습니다. 하윤아, 요즘 학교도 자주 빠지고 무슨 일 있니? 복지센터에 한번 연락해 볼까? 아니에요. 저희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셋 다 기력이 떨어졌고 하윤은 학교에서 쓰러질 뻔했으며 지우는 수업 시간에 계속 졸았던 거예요. 일주일째 되던 날 겨울 추위가 몰려왔는데 난방도 켤 수 없었고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곧 끊길 상황이었던 거죠. 누나, 너무 춥고 배고파. 하윤은 결심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낡은 옷가지를 챙겨 중고가게로 향했는데 1,000원을 받아주고 나왔어요. 동생들을 데리고 시장 골목을 걸었는데 무엇이라도 사야 하는데 1,0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지우가 멈춰 섰습니다. 찐빵 가게 앞이었어요. 대나무 찜통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누나 저 찐빵 진짜 맛있겠다. 지우가 침을 삼키며 말했고 막내도 그 찐빵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하윤도 배가 고팠는데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얼마예요? 한 개에 4,000원이야. 손에 쥔 1,000원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윤은 엄마의 낡은 지갑을 꺼냈는데 혹시 모를 돈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지갑을 뒤져봤지만 역시 빈 주머니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갑 맨 깊은 곳, 잘 보이지 않는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손끝에 닿았어요. 딱딱했는데 카드였던 거죠. 하윤은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이었고 다른 카드들과는 확연히 달랐으며 빛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왠지 고급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카드 표면엔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하유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다만 이건 보통 카드가 아니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아저씨, 이 카드로 되나요? 하유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카드를 내밀었고 찐빵 가게 사장은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에 꽂았어요. 하유는 숨을 참았는데 지우와 막내도 긴장한 채 서 있었던 거죠. 단말기가 작동했고 몇 초가 흘렀어요. 그 몇 초가 평생처럼 길었던 거예요. 하윤의 마음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카드만 되면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잖아요. 새 아이의 운명이 이 검은 카드 한 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단말기에서 짧은 소리가 났어요. 결제 완료. 하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말기 화면을 바라봤는데 승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던 거예요. 됐어요. 찐빵 3개 드릴까요? 카드와 영수증을 받아든 손이 떨렸고 사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3개를 봉투에 담아 건넸던 거죠. 맛있게 먹어라. 천천히 먹고. 새아이는 찐빵을 들고 근처 골목으로 향했는데 좁은 골목 구석, 낡은 벽에 기대어 쪼그려 앉았어요. 하윤이 봉투를 열자 따뜻한 김이 확 올라왔는데 그 냄새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거예요. 지우는 찐빵을 받자마자 한 입 크게 베어 물었고 막내도 두 손으로 찐빵을 꼭 쥐고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으며 하윤도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따뜻했는데 입안에서 녹는 것 같았고 단팥이 달콤하게 퍼졌으며 부드러운 빵이 목을 넘어갔던 거죠.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새 아이는 말없이 찐빵을 먹었는데 골목 안은 고요했고 겨울바람이 살짝 불어왔지만 손에 쥔 찐빵이 너무 따뜻해서 춥지 않았던 거예요. 하유는 찐빵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카드 대체 뭐지? 엄마가 왜 이런 걸 갖고 계셨지? 카드를 다시 꺼내보니 여전히 신기했는데 무거운 느낌도 그렇고 표면의 광택도 남달랐으며 분명 보통 카드는 아닐 거라는 생각으로 한편으론 겁도 났습니다. 누나, 그 카드로 내일도 밥 살 수 있어? 지우가 물었고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 일단 오늘은 됐으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엔진 소리였고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던 거죠. 하윤이 고개를 돌려 골목 입구를 바라봤는데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골목이 좁아서 차가 거의 벽에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골목은 막다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는데 그 뒤로 또 다른 검은 차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들어왔던 거죠. 총 5대의 검은 고급차가 골목 안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게 뭐야?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환하게 비췄고 새 아이는 그 빛에 그대로 노출됐던 거예요.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 무서웠고 대체 왜 이런 차들이 이 좁은 골목까지 들어온 걸까요? 첫 번째 차가 새 아이 앞 몇 미터 지점에서 멈췄고 뒤따라오던 차들도 차례로 멈춰 섰어요. 엔진 소리가 꺼졌는데 고요했던 거죠. 새 아이는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몇 초가 지났고 그때 첫 번째 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 한 명이 급하게 차에서 내렸는데 그녀는 새 아이를 보자 급히 걸어왔고 아니 뛰어왔던 거예요.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도 거의 뛰듯이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새 아이 앞 1미터쯤에서 멈춰 섰는데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새 아이를 바라봤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방금 카드로 찐빵 샀지? 하유는 덜컥 겁이 나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카드 방금 찐빵 산 거 맞지? 하유는 겁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선 채로 다리에 힘이 풀리듯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닥에 무릎이 닿았고 여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소리 없는 울음이었고 어깨만 격하게 흔들렸던 거죠.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온몸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어 있었어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구고 왜 우는 걸까요? 왜 우리를 찾아온 걸까요? 하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는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카드와 무슨 특별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됐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계속 울고 있었는데 새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뒤쪽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지만 그들도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했고 여자는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떼었는데 눈가가 젖어 있었으며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쓰고 있었던 거죠. 너희가 서린이 딸들이구나. 하윤이, 지우, 그리고 막내까지. 하윤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 이름을 알죠?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고 뒤에서 남자 한 명이 급히 다가와 후축했던 거예요. 나는 너희 엄마 언니야. 윤혜경이라고 해. 너희 큰이모지. 하윤은 엄마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언니가 한 분 계신다고 했고 하지만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던 거죠. 자세히 보니 엄마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엄마 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어떻게 우릴 찾았어요? 혜경은 하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윤은 멈짓 뒤로 물러섰고 혜경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는데 화면엔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던 거예요. 그 카드 때문이야. 너희가 방금 쓴 그 검은 카드. 이 카드는 특별한 카드란다. 사용하는 순간 내 휴대폰으로 알림이 와. 어디서 얼마를 누가 썼는지 다 나오거든. 하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12,000원짜리 찐빵을 샀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알림이 갔다고요? 이 카드는 한도가 없어. 얼마를 써도 상관없는 카드야. 윤그룹에서 발행하는 특별한 카드인데 우리 집안 사람들만 쓸 수 있지.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엄마는 윤그룹 회장의 둘째 딸이야. 그리고 나는 첫째 딸이고 너희 할아버지가 세우신 회사인데 지금은 내가 운영하고 있어. 하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재벌가 딸이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굶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왜 엄마는 우릴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왜 우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혜경은 고개를 숙였는데 목소리가 떨렸던 거죠. 내 엄마가 그 카드를 한 번도 안 썼거든. 2년 전에 내가 너희 엄마 지갑에 몰래 넣어줬는데 엄마는 그걸 알고도 끝까지 안 썼어. 자존심 때문이었던 거야. 내 엄마는 끝까지 혼자 힘으로 살고 싶어 했어. 집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던 거지. 나는 그걸 알면서도 매일 카드 알림을 기다렸는데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 하윤은 엄마 지갑을 꼭 쥐었어요. 그럼 엄마는 이 카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굶주리고 아프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안 쓴 거예요? 장례식장에 사람을 보냈어. 하지만 너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집도 이사를 갔고 연락처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 카드만 기다렸어.
언젠가 너희가 이 카드를 발견하고 쓸 거라고 믿었던 거지. 혜경은 무릎을 꿇고 새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거예요. 미안해. 큰 이모가 너무 늦게 왔다.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지낼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 엄마 자존심을 지켜주려다가 너희를 놓쳐버렸던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큰 이모가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지킬게. 하유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고 지우는 이미 울고 있었으며 막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언니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혜경은 새 아이를 하나씩 안아줬는데 15년 만에 만난 조카들이었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자.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하유는 망설였어요. 저희 같은 애들이 이렇게 좋은 차에 타도 돼요? 무슨 소리야? 너희는 윤가문의 아이들이야. 당연히 타야지. 혜경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는데 검은 고급차 문이 열렸고 새 아이는 처음 타보는 그런 차에 조심스럽게 올라탔던 거죠. 차가 출발하자 하유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좁은 골목이 멀어지고 있었고 방금까지 찐빵을 먹던 그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는데 길이 점점 넓어지고 주변 건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하유는 창밖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고 거리도 깨끗했으며 가로등도 다른 곳과는 달랐던 거죠. 차가 큰 대문 앞에 멈췄는데 경비원이 인사를 하며 문을 열어줬고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던 거예요. 하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집이라고요? 학교 운동장보다 넓어 보이는 정원에 멀리 보이는 거대한 저택까지요. 내려라. 여기가 큰 이모 집이야. 새 아이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왔으며 집사와 가정부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했던 거죠. 하유는 움찔했어요. 아가씨라니요? 우리 같은 애들한테요? 혜경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계단은 또 얼마나 넓은지, 거실 샹들리에는 또 얼마나 반짝이는지요.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막내는 겁먹은 듯 하윤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던 거죠. 일단 씻고 따뜻한 거 먹자. 배고프지? 혜경은 아이들을 2층으로 안내했는데 복도를 지나 한방문을 열었던 거예요. 여기가 너희 방이야.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더 준비할게. 방이 너무 넓었거든요. 침대가 3개나 있었고 책상도 있었으며 옷장도 거대했고 심지어 작은 소파까지 있었는데 하윤이 지금껏 살았던 집 전차보다 이 방 하나가 더 넓었던 거죠. 화장실은 저기 붙어 있어. 옷은 옷장에 준비해뒀고 씻을 거 다 있으니까 편하게 써. 아이들 목욕 도와주시고 깨끗한 옷 입혀주세요. 가정부가 다가왔는데 하유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던 거예요. 낯선 어른이 무서웠거든요. 괜찮아. 무섭지 않아. 이모가 여기 있잖아. 혜경의 목소리가 따뜻했고 하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가정부를 따라 화장실로 갔던 거죠. 욕조에 따뜻한 물이 가득 찼는데 며칠 만에 제대로 씻는 거였고 물이 얼마나 따뜻한지 비누 향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유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안도감이었는지 슬픔이었는지 감사함이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거죠. 엄마, 우리 살았어요.
엄마가 끝까지 지켜준 그 카드로요. 1시간 뒤 새 아이는 깨끗한 옷을 입고 식당으로 내려왔는데 긴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따뜻한 밥, 국, 반찬들이 수북했으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도 있었던 거예요. 앉아라. 많이 먹어. 새 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숟가락을 들었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던 거죠. 너무 좋은 음식이라 함부로 먹어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던 거예요. 괜찮아. 편하게 먹어. 다 너희 거야. 하윤이 먼저 한 숟가락 떴는데 밥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또 눈물이 났고 따뜻했으며 부드러웠고 맛있었던 거죠. 지우도 국을 떠서 먹었는데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울먹였던 거예요. 맛있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혜경도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조카들이 이렇게 굶주렸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죠. 많이 먹어. 앞으론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침대엔 따뜻한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하윤은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너무 푹신해서 놀랐고 지우와 막내도 각자 침대에 누웠으며 처음으로 혼자 쓰는 침대였던 거죠. 혜경이 방에 들어와 아이들을 하나씩 이불로 덮어줬는데 혜경이 방을 나가려는데 하윤이 조용히 물었던 거예요. 이모, 우리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혜경은 돌아서서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는 내 조카들이야. 내 가족이고 여기가 너희 집이야.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내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서린이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키웠네. 고생 많았지?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고 이모도 하윤을 안아줬던 거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는데 서린을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로하며요. 그날 밤 새 아이는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고 배고픔에 울지 않았으며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켜준 자존심이 결국 아이들에게 집과 가족을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이제 18살이 되었고 지우는 14살, 막내는 12살이 되었는데 새 아이는 혜경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우는 중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었으며 막내는 피아노를 배우며 밝게 웃고 있었던 거죠. 어느 겨울 저녁 혜경은 새 아이를 불러 거실에 앉혔습니다.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상자는 서린의 유품이었던 거예요. 너희 엄마가 남긴 물건들이야.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이제 너희가 받아야 할 것 같아. 상자를 열자 서린이 입던 옷 몇 벌과 낡은 수첩, 그리고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봉투 겉면엔 내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하윤은 천천히 편지를 꺼냈고 지우와 막내도 옆에 바짝 붙어 앉았으며 하윤이 편지를 펼쳤는데 엄마의 손글씨가 나타났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하윤아, 지우야, 막내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희는 내 옆에서 자고 있단다. 엄마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몸이 너무 아프거든.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희를 낳고 키운 시간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으니까.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언니가 준 카드를 너희가 언젠가 발견할 거야. 그 카드로 너희가 엄마 언니를 만나길 바라고 있어. 엄마가 직접 쓰지 않은 건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 엄마는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말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하지만 엄마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는 손을 내밀어도 된다는 것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혜경도 눈물을 닦고 있었는데 편지는 계속되었던 거죠. 혼자서 다 해내는 게 강한 게 아니야.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도 용기란다. 엄마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너희는 엄마처럼 살지 마. 힘들 땐 혜경 이모한테 기대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손 내밀어도 돼. 그게 약한 게 아니야. 그게 진짜 강한 거란다. 하유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지우도 울었으며 막내도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혜경은 새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너희 엄마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했어. 하지만 그 자존심 안에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야. 혼자 버텨서 너희한테 강한 엄마로 남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엔 그 카드를 남겨줬어. 정말 위급할 때 너희가 쓸 수 있도록. 이모는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내 엄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끝까지 아이들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생각했어.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너희를 내게로 데려왔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카드를 안 썼는지, 왜 끝까지 버텼는지를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윤이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새아이는 이모와 함께 엄마 산소를 찾았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봤던 거죠.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혜경 이모가 엄마처럼 우릴 돌봐주고 있고 우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준 카드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엄마가 끝까지 지킨 자존심이 결국 우릴 살렸어요. 하윤의 말에 지우와 막내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혜경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설이나 내 아이들 내가 잘 키울게. 내가 못다한 사랑 내가 대신 줄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대신 이 아이들만은 언니가 꼭 지켜줄게. 바람이 불어왔는데 마치 설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비록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줬어요. 사랑과 자존심 그리고 희망을요. 검은 카드 한 장이 끊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 붙였고 버려진 삼남매에게 집과 가족을 돌려줬던 거죠. 그날 밤 하윤은 엄마의 낡은 지갑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갑 속엔 이제 그 검은 카드는 없었지만 지갑 안쪽 주머니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인이 새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비록 옷은 낡았고 집은 좁았지만 그 얼굴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던 거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하윤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